암이 있어도, 근데 암이 있어도 자라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라는 게 자라지 않는. 그러면 암이 있는데 안 자라면은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계속 같이 사는 거니까. 저희 그 은사 중에 한반청 선생이라고 선생님, 서울대병원 병원장도 하시고 방사선과예요. 이분은 사실 학창 시절에 제가 물어보니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놀다가, 그때는 방사선과는 공부 제일 못하는 사람이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맨날 놀다가 그냥 아무나 들어가는 거니까, 마취과 방사선과는 아무나 들어갔어요. 지금은 그게 상당히 좋은 과입니다. 지금은 방사선과는 환자를 직접 안 보기 때문에 아주 좋아해요. 환자 보기 싫어하는 분들은. 근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한만청 선생이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재밌는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인턴 레지던트 할 때 너무 재밌어요,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두각을 나타내가지고 병원장까지 하게 되신 거예요. 이분이 이제 암에 걸렸는데, 이분은 그 마음가짐이 이렇게 참 간암에 참 어려운 암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느긋해서 그냥 별로 효과도 없는데 치료 받아봐야 너무 효과가 좋아가지고 완치가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더불어 살자, 암과 더불어 살자, 어차피 뭐 있는 거니까 나와 같이 살자, 다 달래고 그랬더니 제가 없어지더래요. 이분 얘기가.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암이 어차피 잘 안 낫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같이 살자고 느긋하게 가는 게 참 좋은. 그래서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알칼리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식이요법이, 영양요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칼리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삶을.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런 강력한 저희가 이제 개발했던 제품들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때는 몰랐어요. 이런 것들을 개발해가지고 많이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대사요법이었어요. 지금 미래의학이라고 하는 대사요법이 바로 이런 제품들을 전부 이제 같이 쓰게 될 경우에 강력한 효과를 가진 대사요법이었더라. 넘어가십시다. 이것도 괜히 또 상업적으로 이용한다고 할까 봐서. 그러니까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암세포 주변의 생태계는 저산소증에 빠져 있고, 암세포는 산소에 의해서가 아니라 젖산에 의해서 자라는. 그러니까 산소에서 자라는 건 정상적인 일반 세포고, 암세포는 산소가 없는데 그러면 안 자라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죽지를 않고 미친 듯이 그냥 다른 걸 이용해 가지고 젖산을 이용해서 미친 듯이 자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세포라는 것은 적당히 살다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몸이 유지가 돼요. 새 세포가 나오는데, 암세포 특징은 뭐예요? 미친 듯이 그냥 자라버리는 거예요. 다 파괴하면서 남을. 그러니까 이 젖산의 산소 환경에 의해 있으니까 이런 제품들을 통해서 알칼리 환경으로 만들어주면 도저히 암이 같이 지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같이 그냥 가든지 오랫동안 살든지, 아니면 점점 못 살겠다고 줄어서 없어지든지. 그것이 이제 대사요법입니다. 대사요법.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런 젖산에 의해서 젖산과 산성화가 되는 것은 저산소증과 포도당분의 인생혈관 생성 부족, 이런 것에 의해서 암 면역이 저하되고 염증이 증가하고 암세포가 증식되고 암세포가 전이되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내부적인 환경을 알칼리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오리고기 드셨잖아요. 오리고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특징이 있어요. 그게 날아다니다 보니까 오리가 나는 거 아시죠? 항상 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불포화 지방이에요. 오리는 동물성인데
지방은 식물성 지방이야. 좋은 지방이라서 말이에요. 그래서 오리고기가 좋다. 뭐 이렇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건데. 일반적인 육식을 많이 드시면 자꾸 산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육식은 그냥 딱 정해놓고 드시면 돼. 일주일에 한 번 맛있게 드시고 너무 그 위주로 하지 말고, 물론 뭐 이렇게 살코기를 먹는다든지 닭 뭐지? 닭 가슴살 뭐 이렇게 그리고 조금씩 드시는 거 관계없어요. 그러나 너무 육식을 좋아해가지고 또 계속해서 드시면 산성화가 되기 때문에 인사드시품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이요법을 할 때는 자연식 위주로 하는 거예요. 산성화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무 이제 또 식이요법에 막 죽고 사는 큰일 나 막 그러면 또 스트레스가 되니까 그럼 이제 제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 좀 덜 받고 이렇게 살래. 식이요법은 굉장히 잘했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면역이 떨어지고 비슷비슷하니까. 그러니까 균형식이 중요해요. 균형식. 적당하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자연식 위주로 하되 적당하게 균형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 그다음 그래서 이제 아까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라. 이제 같이 살자 그러다 보니까 없어졌다는 거예요. 고창순 교수님도 이제 저희 은사이신데 아주 특이한 분입니다. 일단 나올 거예요. 이희대 교수님도 이제 그 특이한 분. 이런 분들이 결국 이제 여러분들 특징은 뭐예요? 철저하게 면역 관리를 해서 암이 스스로 떠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회복되는 그런 방법을 쓰신 분들입니다. 의료인들이니까 좀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만철 교수님은 전셋집 이론이야. 그러니까 암이 너 나한테 전세들을 하는데 같이 살다가 너 언젠가 갈 거지? 그게 전셋집 이론이고, 이희대 교수님은 나그네 이론이에요. 나그네가 왔는데 사랑방에 지금 있는데 너 언젠가 갈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음 편하게. 동반자 이론. 동반자 이론이 한만철 교수님이고요. 고창순 교수님이 전셋집 이론이고, 이렇게 느긋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인데 기적적으로 치료되고 회복된 분들도 보니까 느긋하게 마음 먹고, 이분들이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대 교수님 믿음 좀 하시는 분이고요. 그렇게 느긋하게 마음 먹고 가는 게 중요하다. 서두르지 말고. 그래서 칵테일 면역요법은 그다음 미슬토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맡고 계시잖아요. 미슬토는 이제 원래 제가 처음으로 도입을 했어요. 제가 국가대학 교수로 이제 독일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헬릭스와나 아부노바나 이스카도라 이런 것이 이제 겨우살이 추출물이거든요. 겨우살이에서 겨우살이는 겨울에도 나무에 보면 나무가 다 잎이 없는데 파릇파릇하게 잎이 있는 게 있어요. 그 겨우살이에요. 그걸 끓여서 먹으면 몸에 좋다 그래서 이제 끓여 먹기도 하죠. 근데 분자량이 커가지고 흡수가 잘 안 돼요. 끓여 먹는 것은 고혈압 같은 데는 도움이 되지만 암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주사로 맞아야 돼요.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그런 치료법을 했더니 이제 항암 치료와 병행 시에 치료 효과가 상승되더라.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연구가 많이 돼 있죠.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사이토카인이 분비되고 건강 증진에 효과들이 있고 면역이 높아지더라. 효과가 입증이 됐고, 그다음 제닥신이라는 것도 이제 있는데 이것도 면역 기능을 높이고 항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약간 가격이 비싼 게 좀 흠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칵테일 주사는 고용장 비타민 C, 셀레늄, 아연, 비타민 D, 리포익산, 글루타치온을 섞어서 쓰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런 그 항산화 효과가 있고 항암 효과가 있는 것들이 그 사람마다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부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 사람을 정확하게 어떤 게 필요한지를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검사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가지를 섞어가지고 한 방에 그냥
어떤 경우에도 효과가 있도록 저희가 개발한, 다른 병원에는 없죠. 이 5가지를 저희가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면역 과잉 반응이 있으니까 면역을 높였는데 갑자기 힘이 없고 막 힘들다 그럴 때는 면역이 너무 높은 거니까 그때는 약간 좀 쉬어가면서 하는 게 필요해요. 그것도 이제 평가를, 이것이 면역 과잉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힘이 없어서 그런 건지를 분별하려면 이거는 선생님한테 또 물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면역 탈출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일단 한 가지 방법을 계속 쓰다 보면, 한 가지 면역요법을 계속 쓰다 보면 이 암세포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교묘하게 피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역요법을 바꿔가면서 그래서 가끔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래서 이제 이 미슬토도 매일 맞지 않는 이유가 하루 맞고 하루 쉬잖아요. 자체 면역을 키우라는 거예요. 자체 면역을 키우고 또 맞고 또 자체 면역을 키우고, 주사들이 되게 일주일에 한 번, 2번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기존에 했던 치료법이 효과가 없다 그럴 때는 다른 면역요법으로 바꾸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판단을 의사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암세포, 우리 인체에 있는 면역세포를 뽑아가지고 이제 그걸 증식시켜서 하는 그 면역세포 치료가 있죠. 이것도 이제 비쌉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하는데 가격에 비해서 효과가 탁월하지 않아서 저는 권면을 안 해요. 근데 이제 해보겠다 그러면 이제 실비보험이 되시는 분은 해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것도 이제 아까 말한 면역요법을 바꿀 때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기존에 하던 방법에서 바꿀 때는. 그 다음 고주파 온열 치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방사선 치료인데 부작용이 없는 방사선 치료는 다른 조직을 파괴하면서 또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방사선 자체가 나중에, 그러니까 유방암을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20년 후에 딱 그 자리에 폐암이 생겼더라고요. 20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니까 치료는 하지만,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도 쉽게 말하면 이제 보호를 좀 해줘야 돼요. 치료할 때 항상 앞뒤로 면역요법을 해서 방사선에 의한 암의 진행이 돌연변이가 되지 않도록 막을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고주파 온열요법은 이제 거기에 비해서 부작용이 없으면서, 왜냐하면 암세포는 43도씨에서 죽고 일반 세포는 41도씨에서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암세포에 맞춰가지고 암세포만 죽을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한 거죠. 디자인을.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냥 방사선 치료인데 부작용이 없이 암세포만 죽는 온도에 맞춰가지고, 그 암세포가 반대로 이야기했구나. 41도씨에서 죽고 일반 세포는 43도씨에 죽기 때문에 일반 세포가 죽지 않는 레벨에서 암세포에만 41도에 맞춰가지고 그 이하로 제거하는 그런 치료법, 안전한 치료법이에요. 이것도 이제 비용이 좀 비싸기 때문에 횟수에 비례해서 그런 약점을 이제 가지고 있죠. 그다음,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영양요법과 운동면역, 정신면역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높여주는 게 필요하다. 평소의 삶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이 많아서 다 치료 받을 수도 좋겠지만 또 치료를 못 받을 수도 있고 실비보험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생활 면역을 키우는 겁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열심히 치료하는데 5년 생존율과 완치율은 다르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재발 안 했으니까 완치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말하자면 이런 경우에 5년 이후에도 재발되는 경우가 25%가 재발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약속한 거예요. 5년 동안 재발 안 하면
없기로 하자고 한 것이지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하셔야 돼요. 생활 관리를, 생활 면역을 키우셔야 돼요. 그다음 이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창순 박사인데 이분 정말 독특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20대 암에 걸렸고 50대 암에 걸렸고 60대 암에 걸렸어요. 근데 암이 다 달라. 3번 암에 걸렸는데 암이 전부 달라요. 그런데 다 극복하시고 80세까지 장수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그 증언을 이렇게, 이분은 이제 대통령 주치기도 하셨고 서울대병원 부원장도 하시고 제 은사님이신데, 그다음 여기 이제 참 재밌는 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암 치료의 대원칙은 현대의학의 힘을 최대한 믿고 의존하되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노력, 자연의 섭리에 맞는 노력으로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암을 처치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길을 골라 정면 돌파하는 것이다. 각기 다른 부위에 생긴 암세포를 잘라내느라 내 뱃속은 누더기가 되었지만 나는 한 번도 화학요법의 힘을 빌리지 않았다. 눈에 보이는 암세포는 가능한 한 몽땅 드러내라. 나머지 자잘한 것들은 내 몸속에 있는 힘, 면역력으로 물리치겠다. 적군을 색출하되 아군의 피해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전력은 최대화하는 방법이었다. 1957년 일본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을 때는 항암제가 나오기 이전이었고 1982년 십이지장암과 1997년 간암 때에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항암 화학 치료를 쓰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게 문제였다. 십이지장암으로 투병하고 있을 때 한 동료 교수는 제가 선배님이라면 화학치료제를 맞아보겠습니다라고 간곡히 권했다.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암을 아무 조치 없이 내버려두는 것 같아 안타까웠던 것이다. 당시는 항암 화학치료제 사용을 확대 적용하는 시기였다. 간암 수술을 받은 후 여러 번 재발할 때는 더욱더 항암 화학요법을 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부작용이 걱정스럽긴 했지만 잔존에 있을지 모르는 암세포를 억제하기에 화학항암제를 맞거나 방사선을 조사하는 게 암 치료의 일반적인 수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항암 화학치료제를 쓰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항암 화학치료제를 쓸지 말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게 내 의지인데다가 내 암세포는 항암 화학치료제로는 잘 듣지 않는 암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안 쓴 이유가 뭐냐면 신중해야 된다. 두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빨리 자라는 세포가 아닌 그런 암에는 효과가 별로 없는 암인데 한번 해보자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재발됐습니다. 항암제 마시고. 근데 신경 안 쓰인 거예요. 그냥 무슨 소리냐. 내가 면역력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기셨죠. 그러니까 이제 참 재밌는 것이 의사들은 무조건 쓰라고 하지만 또 자기들이 걸리면 잘 안 써요. 자기가 걸리면 안 쓴다니까. 가족이 걸리면 잘 안 쓰니까. 여러분이 이제 너무 막 그쳤습니다. 재발해서 전이 됐어요. 막. 근데 흔들릴 필요가 없어. 꾸준하게 면역요법을 하시면 있다가도 없어지고 큰 것도 생기고 작아지는 것도 생기고 막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건 커지고 어떤 건 작아졌는데 또 꾸준히 하니까 또 큰 것도 또 작아지고 없어지더라.